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안차혜입니다. 저는 늘 자연과 사람 사이의 숨은 이야기를 시로 써왔습니다. 초록을 엄마라고 부를 때는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 엄마를 부르며 쓴 시집입니다. 이 시집은 엄마를 비롯한 가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자연, 내가 읽은 책들에 의해 촉발된 나의 감정과 감각들을 다채로운 색깔과 이미지로 나타낸 그런 시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시집을 여행하면서 저의 초록빛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숨은 빛깔들의 기억이 깨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자,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저는 경기도에서 간간 시를 쓰면서 생활하는 시인 안차혜입니다. 가수가 노래로 자기를 소개하듯 저희 시 한 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저를 소개할게요. 울검 안차혜. 키 큰 작물이라고 생각했던가, 딱딱한 과채라 생각했을까? 파초와 칸나 중간쯤 되는 울검잎 보고 놀랐네. 10월 하순에도 밭둑 가득 차오른 푸른 잎사귀, 너무 넓고 겁먹은 표정, 암직하지만 모르는 이름, 조금 예쁘고 조금 스럽기도 한 이름, 늦가을에 피운 꽃송이가 부끄럽다는 듯 늘어뜨린 입속에 엉거주춤 꽃을 감추고 있는 울금. 나는 부모님이 시골의 백모에게 몇 년간 대리 양육을 부탁한 아이. 친딸이 아니어서 백모는 널 예삐라 불렀지. 예쁘지 않아도 한사코 예쁘다고 불러주는 이름처럼 내놓고 울지도 못하는 울먹. 파랗게 질린 게 아니라고 처음의 색깔과 지문을 꼭 지고 있지. 금간 시간을 깨물고 있지. 아직 처음의 궁엄도 열지 못한 얼굴, 꽉 깨문 가금도 닫지 못한 몸짓. 이제 그만 쏟아져도 괜찮아. 가을은 슬프고 아픈 엄마, 꼭 꼬집어 우리를 붉게 울려주지. 딸꾹질로 울음을 참고 있는 표정, 지레 입술부터 깨무는 버릇, 착한 얼굴을 터뜨려 쩌렁쩌렁 울어보렴. 예쁜 이름 밀어서 마음껏 사지를 버둥거리렴. 나의 인생 책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인생 책 이야기에 저와 제가 쓴 시집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무한 영광입니다. 방금 소개한 울검 시편은 저희 서럽고 또 울먹한 어린 시절에 관한 시입니다. 낯선 세계에 막 떨어진 어린 존재의 막막한 그런 심사와 정서를 엿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세 번째 시집 제목을 초록을 엄마라고 부를 때라고 정한 것은 일단 제가 초록색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봄이면 가난한 어머니가 푸른 어떤 쌈채소나 어떤 푸성키 등을 기르거나 해서 그렇게 해주시던 반찬들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초록은 제게 힘찬 생명력과 또한 동시에 편안한 쉼을 주는 빛이라 엄마하고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집안 사정상 부산의 부모님 집과 또 백모와 조모님이 계시는 원 고향인 경남 함안을 오가면서 자랐습니다. 어리고 예민한 아이에겐 다소 가혹할 수도 있는 그런 양육 방식이었지만 다행히 저를 키우신 엄마, 큰엄마,
할머니 등 저희 모든 엄마들은 헌신적이고 또한 마음의 심지가 깊은 이들이라 저는 그녀들의 개성과 수사에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 초록 시집은 힘든 가운데에서도 저를 꽃처럼 밀어 올리려 애썼던 제 엄마들에게 헌정하는 시집인 동시에 엄마들이 애써 밀어 올린 꽃, 저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장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살이 되었건 또 무엇을 하고 살던 엄마들은 제 의식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모습이 제일 기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시집은 제게는 개인적인 기억과 생각들의 조각들이지만 또한 독자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원형 같은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표제 시편 이외에도 가족과 관계, 그 다음에 뭐 책과 음악 등 소통할 다양한 통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하여 주셨으면 하는 지점은 아무래도 가족입니다. 대개의 시인들이 그렇듯 제 시의 시작도 가족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낭송한 울금 시편처럼 제겐 울먹한 개인사가 있고 그래서 제 초록 엄마가 사실은 초록 엄마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도 복수의 의미가 되듯 점차 제 시편 속의 가족은 확대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다른 예술 속의 캐릭터, 이웃들의 캐릭터, 혹은 자연물이나 사물의 속성에서도 가족을 느낍니다. 아마 요즘 공부하고 있는 동양학이나 신비학이 이런 연대감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것도 같아요. 말하자면 시집 제목은 입구일 뿐 그 너머에 펼쳐진 시편들 장면마다 제겐 다 소중하고 그리운 장면입니다. 네, 음악이나 춤이 언어의 확장이듯 색도 저에게는 또 다른 언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법령의 언어만으로는 나의 구체적인 내밀한 취향, 또 세밀한 감정이나 감각 등을 잘 표현하기 힘든 지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색의 옷을 입은 사물과 자연물들은 나의 무의식과 또 그것에서 야기된 관계의 지도까지 감각적으로 또 이미지적으로 보여주죠. 거칠게 말하자면 저는 그것이 동양학과 현상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동양학에서 말하는 오행의 속성상 내게 부족한 기운의 색깔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고 또 내 마음에 겹쳐지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고를 때도 이미 옷장 속에 그 옷 색깔이 가득한데도 자꾸만 더 손이 가게 되고 또 끌리는 그런 색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색깔이 오행상 자기한테 필요한 색인 거죠. 네, 시의 모티브, 즉 시의 씨앗이나 어떤 그 원석을 얻는 계기는 뭐 소소한 사물이나 자연현상, 나를 둘러싼 관계망 등에서 얻기도 하지만 저의 경우 그것에 못지않게 책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책을 읽을 때 떠오르는 장면 하나, 문장 하나가 제 안의 무언가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흔들어주는 말, 혹은 뒤집는 말들이나 구절을 발견하면 저도 몰랐던 기억과 감각이 깨어남을 느낍니다. 가령 프랑스 철학자 들레저의 청계의 고원이나 허먼 멜빌의 모비딕, 또 쉽게 풀어쓴 여러 가지 장르에 관한 과학책 등을 읽을 때 저희 많은 호기심 세포들이 깨어났죠. 물론 좀 어렵거나 이해 못할 부분도 많았지만요.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라 모든 것을 직접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죠. 그 한계를 책이 보완해주고 또 제 스스로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책이 생성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그 질문의 언어가 시로 이어지는 그런 통로인 것 같습니다. 네, 초록은 끊임없이 자라고 또 마구 번져나가죠. 하지만 동시에
또 사라지고 또 소멸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모순 속에 삶의 진실이 있지 않을까요? 초록은 제게 먹을 것이자 또 공부이자 품에 안겨 기대고 싶은 쉼터이자 지금이라도 돌아가고픈 그런 추억의 색이기도 해요. 사실 두 번째 시집과 세 번째 시집 사이의 텀이 좀 길었고 그 사이에 몸이 아파 직장을 그만두고 책을 더 읽고 또 텃밭과 산에 자주 가는 그런 생활, 말하자면 철학자 세네카가 말한 자기 배려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 시간들이 제게 초록을 섭취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엄마가 있다면 저를 다시 키우는 듯한 그런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에서도 표현했듯이 초록은 연해서 먹고 싶고 그 곁에서 쉬고 싶은 색이지만 동시에 또 금방 어두워지고 또 먹먹해지는 그런 변형의 색이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신 내 어머니처럼요. 내 감각은 즉각적이지만 사유는 천천히 지연되죠. 그림과 책의 차이 같다고 할까요? 그림은 보는 즉시 이미지를 형성하지만 책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활자를 익혀나가야지만 비로소 의미가 그려집니다. 색은 감각과 사유의 사이에서 적각성과 지연성을 함께 끌어안는 그런 중간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 속의 색은 곧 생각이 되고 생각은 다시 감각을 불러오죠. 이렇게 색과 사유는 서로를 이끌어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즉, 색채는 사유가 너무 딱딱해지지 않도록 풀어주고 사유는 색채가 너무 가벼운 것을 또 차분하게 잡아주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인의 말 속에 제가 느끼는 오방색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의 말. 색깔에 들어 쉴 때가 많다. 새싹 샐러드 같은 책 몇 권과 빨간 오미자 소주 같은 몇몇 사람들이 젖은 모퉁이를 지켜주었다. 슬픔이나 적막이 되는 검정이나 흰색의 양방문도 괜찮았다. 흙빛 바닥이 열릴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먹는다. 운다. 가장 크게 숨 쉰다. 네, 제게 색과 오행은 나름의 질서이고 또 놀이이고 사람과 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동양학에선 사물과 사람도 별들처럼 목화토금수 5개의 오행으로 구성되고 그것은 색깔과 방위 그리고 음식과 행동 패턴 등에 배속된다고 말합니다. 색깔만 보더라도 우리가 새해가 오면 흰말의 해다, 푸른 용의 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양학에 따르면 한 해마다 그 해의 색깔이 있고 또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어떤 색과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행동 패턴을 가졌는지만 봐도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색과 오행을 통해서 세계를 읽고 또 묻고 존재들을 기록하는 방식을 당분간은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검은 숲. 어느 날 프라이부르크의 검은 숲속을 걷겠어요. 니체의 보법으로 숲 너머 프라이부르크 대학까지 걸어가겠어요. 낮이 멈추어지지 않아서 숲은 검어야 합니다. 학교는 니체처럼 멀어야 합니다. 검정이 어둡지만은 않아서 걸음은 온통 중간에서 중간뿐일 겁니다. 니체는 숲에 들고 숲을 읽고 가끔씩 울면서 야인 어깨에 숲을 걸치기도 했을까요? 끝나지 않는 하루는
망토가 필요하거나 눈물이 필요하니까요. 도덕과 계보가 서로를 절뚝거려서 삼나무 뿌리에 이마를 대고 창세기의 아버지를 부르기도 하였을까요? 엘리 엘리, 내 불행과 불운을 넣고 섞어찌개를 끓이지 말아주세요. 내 형상과 꿈에 당신의 진흙을 덧대지 말아주세요. 사건이 불투명한 안색으로 흐려지는 그 너머에 계세요. 말씀이 검정보다 더 어두워지는 곳에 삼나무처럼 우두커니 서 계셔만 주세요. 어느 날 검은 숲이 한 번 더 검어질 때까지 산길을 걸어가겠어요. 먼 니체가 까마득히 멀어질 때까지 덩성이를 넘어가겠어요. 긴 하루가 다할 때까지, 니체가 아버지와 초인을 다 울 때까지 검은 숲은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검정처럼 어두워야 합니다. 네, 숲은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귀한지입니다. 마음이 힘들거나 주변이 많이 번다 할 때 가까운 숲으로 스며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적극적인 그런 처방전이자 또 단방약인 셈이죠. 사실 이 시편속의 프라이부르크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다만 니체를 좋아해서 그 독일 도시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예능 프로에서 소설가 김영하 씨가 그 숲을 탐방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후루룩 쓴 시편입니다. 사실 숲은 제게 초록의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것인데, 초록은 시편에도 나와 있듯이 초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짙어지거나 또 금방 검게 변하죠. 이렇듯 숲은 나를 이끌고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루도 같지 않는 그런 삶의 리듬과 변형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야말로 철학자 둘레즈가 말하는 차이나는 반복의 어떤 형상이 있다면 숲의 모습이 아닐까 해요. 집 앞에 모락산 둘레길이나 또 예술대학교 교정길이 있어서 수시로 강아지랑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겐 큰 기쁨인데요. 숲에 들어가면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나를 감싸는 초록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때 강간 제 언어가 눈을 뜨는 것을 느낍니다. 편함의 기록. 석영이나 운모의 얇은 청에 스며든 아침은 잎사귀빛이다. 돌 속에서 자라는 돌은 동종교배처럼 푸르게 눈이 먼다. 하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를 떼어주는 편리. 어제를 지운 마음이 책력의 낫장처럼 떨어진다. 접힌 부록에서 목차를 꺼내는 사이 몇 움큼의 낱말이 변질되었다. 사랑이 사탕 껍질보다 쉽게 구겨졌으므로 놀란 질문이 눌린 입술을 뭉툭 베어문다. 박청에선 웨하스 맛이, 석곡 2호의 사건에선 젤리 맛이 번질 때 점령군처럼 찾아온 변성. 해저 탕류보다 무거운 세력이 다녀갔던 기억의 압록이 내내 반짝거린다. 저녁의 당신은 예비된 빛깔로 어두워진다. 가정법이나 감탄사는 아예 없었고, 편함은 변성함의 일종이죠. 태저감이 고온과 압력에 의해서 조금 더 단단하고 매끈한 암석으로 변한 버전이죠. 조금 전 가족 얘기도 잠시 했지만 누구에게나 자기 앞의 삶은 녹록지 않죠. 저만 해도 어릴 때 강제로 부모와 헤어져 시골 백모집에서 컸고, 결혼하고는 또 남편과 한참을 주말 부부로 살았고, 또 살면서 잃어서는 안 될 사람이나 돈도 잃고요. 아무튼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고 살았죠. 무의식 저편으로 미뤄둔 상처나 기억들은 시간의 압력에 의해 때로 신비로운 빛으로,
때로 단단한 힘으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죠. 탕류보다 사납고 또 눈이 멀 만큼 아팠던 기억이 운숙처럼 그렇게 반짝이는 지점을 19절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부서진 것들, 그래도 한사코 빛이 되어 돌아오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시를 쓰는 일이고, 저에게는 그것이 치료 행위인 것 같습니다. 선인장의 유래. 생각도 패턴 같은 것이어서 반짝이는 것들이 반짝임을 부른다. 출렁이는 것들은 출렁그림을 변주하여 한 시절을 완성하고, 휘파람 소리가 휘파람을 부르듯 하트 모양이 별 모양의 생각들을 나무의 청사진으로 펼쳐 놓을 때 코키토 에르고 웃음, 골똘하고 뾰족한 한 잎의 생각이 태어났다. 생각이 골똘해지면 다당류의 수액이 잦아든다. 슬금슬금 마르는 사탕 맛의 날들, 성대 결절은 통로의 물기가 마르면 찾아오는 병, 나무의 생각이 바다 거북의 등껍질을 꿰뚫는다. 지나가는 공기와 물 냄새를 잡아챈다. 가시 그림자는 물결 소리로 흐르고, 생각도 패턴 같은 것이어서 무중력의 초록이 사막의 낙타를 웅얼거린다. 발자국이 내부의 목소리를 통과할 때. 네, 선인장은 제게 어떤 고통 속에서 피어난 그런 어떤 강인한 생명체 같은 것의 은유였습니다. 선인장은 사실 사막이 삶의 기본값이니 제 모습과 특질을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여지는 없었겠죠. 하지만 극한적인 곳에서 스스로 주문을 걸듯 물소리를 부르고 또 뾰족한 정신을 부르고 낙타의 발걸음을 불러들여서 아마 강인한 생명체가 되어 갔을 겁니다. 우리들 속에는 다이처럼 생명력이 가득하고 또 운명의 패턴을 스스로 짜는 그런 강한 선인장 한 그릇이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어떤 가시 잎으로 인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시로 찌르는 그런 아이러니를 만연하게 하는 것이 또 인간 사회이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희 집 베란다에는 아주 기형의 그런 제라늄이 한 그루 있었습니다. 나무 둥치처럼 이렇게 막 자라면서 몇몇 년간 쉬지 않고 붉은 꽃을 피우는 그런 꽃이었거든요. 아마 분갈이를 할 때 그름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그 꽃이 제라늄이라는 자기 종의 한계를 넘듯 맹렬하게 자라고 꽃 피우는 모습이 전투적이기도 했지만요. 저는 꽃을 단순히 아름답게만 그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라늄이 밤을 향해 컹컹 짖는다는 건 꽃의 억눌린 감정과 욕망이 터져 나오는 순간을 형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꽃이 꼭 곱고 예쁘고 나긋나긋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 언어적인 반전으로 인해서 제 내면의 어떤 억압과 규율도 해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졌거든요. 네, 누구나 뭐 그렇듯이 대체로 일상 속 작은 장면에서 시작되죠. 뭐 주변 사람들, 반려견과의 산책, 또 요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 독서 중의 메모가 갑작스러운 어떤 기억과 감각을 건드릴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낯선 곳을 혼자서 갈 때, 뭐 그런 순간들의 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글쓰기 방식은 시는 일단 소설과 달라서 짧으니까요. 처음에는 이미지와 감각에서 출발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휴대폰 메모장이라도 열어서 급하게 몇 행이라도 그 감각과 이미지들을 일단 적어두죠. 다음날 공책이나 넷북에 그것을 옮겨 쓰다 보면 비유와 진술 등의 질서가 자리를 잡으면서 뭐
시편의 꼴이 잡히기도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시집의 표제작이기도 하고요. 시집 전체의 어떤 심장 같은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초록을 엄마라고 부를 때를 선하고 싶습니다. 네,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초록을 엄마라고 부를 때 안차에 초록초록한 것들을 보면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 초록은 뜯어먹고 싶고, 초록은 부비부비 입 맞추고 싶고, 초록은 바람과 그늘을 불러 모으고, 슈팽글러는 초록을 가톨릭의 색이라고 했으니, 마리아, 엄마,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다시 발을 씻어주세요. 초록은 도착하자마자 휘발하기 시작하고, 어느새 모르는 색상표가 나를 둘러싼다. 어떤 색을 흐느꼈던 감각은 남고 지문은 사라졌으니, 초록의 냄새, 초록의 데시벨, 초록의 젖가슴을 찾아주세요. 물색이 변지면 뒷걸음질 치는 초록의 불안, 기억이 오류를 견디듯 본색은 제 무게가 힘에 겨웠을까? 다가가면 벌써 흐려지거나 독해지는 초록이라는 기호, 묽어지는 색처럼 정발하는 중인가요, 마리아? 바닥이 없는 아래로 떨어지는 중인가요? 초록이 빠진 것 뿐인데 모든 색들이 무너지고 있잖아. 초록이 빠진 구멍이 엄마, 엄마 부르며 나를 쫓아오고 있잖아. 감춘 입들을 쏟아내며 네. 대체로 엄마들은 우리들의 눈물 버튼이죠. 마리아를 이렇게 두어 번 이렇게 소환한 그런 중간 부분도 좀 제 마음으로는 좀 슬펐지만, 아무래도 끝에 두연을 쓰면서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겐 엄마가 빠진 세상은 모든 색이 다 빠진 그런 결핍의 세상일 수밖에 없죠. 하여 그 상실감을 초록이 빠진 것 뿐인데 모든 색들이 무너지고 있잖아 라고 표현했고요. 또 저 또한 나이 들어가면서 저희 엄마들처럼, 또 우리 모두의 엄마들처럼 슬픈 엄마들일 수밖에 없어서 초록이 빠진 구멍이 엄마 엄마 부르며 나를 쫓아오고 있잖아 라는 식구를 썼는데요. 지금 읽어도 좀 먹먹하네요. 네, 누구나 사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지 않아서 속상하고, 또 커서는 엄마 아빠를 간신히 이해할 무렵이 되면 거짓말처럼 그분들을 또 잃게 돼요. 인간은 한시적인 시간밖에 살 수 없는데도 영원 너머를 생각하거나 또 너무 큰 상실의 병을 앓는 존재라서 그 사이에 어떤 그리움이라는 아련한 무지개 같은 것이라도 하나 걸쳐두는 게 아닐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니체의 비극의 탄생풍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삶은 고통스럽지만 도망가지 말고 몇 줄 식구를 읽거나 몇 소절 노래라도 흥얼거린다면 분명히 또 다른 삶을 깨안게 될 것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외롭거나 쓸쓸할 때 이 시집을 읽어보신다면 어느 페이지에서라도 여러분과 같이 동병상련하는 그런 동지가 있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별 취미가 없는 저에게는 시쓰기는 놀이의 한 과정, 또 호기심의, 또 치료의 어떤 그런 과정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시, 또 호기심으로 인한 새로운 발견이 있는 시, 아프고 슬픈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가 별처럼 반짝이며 박혀있는 시, 또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시, 그런 시 등을 계속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남은 바람입니다.
네, 네, 무인 카페에서 썼죠. 요즘 무인 카페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도 무인 카페가 새로 3개나 생겼거든요. 아무도 없는 한밤에 호젓하게 차 마시면서 책이라도 몇 줄 읽을까 해서 무인 카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소나기가 푸스게 쏟아지고 또 지선상의 아리아와 뭐 기타 음악 소리가 밤이라서 더 크게 들리고, 그야말로 무인 카페는 이름 그대로 사람이 없어서 홀로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때 저는 사람이 아니고 음악 소리와 빗소리를 키우는 블루투스거나 꽃병의 왼편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편들을 몇 줄 쓴 것 같아요. 그 카페에는 한 번씩 물을 주거나 청소를 하러 오는 사장님이 계신데 이 시편을 보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서 오늘 밤 무인 카페의 이름이 완성된다. 오늘 밤 카페에 사람 따윈 없어서 공중 가득 젖은 발목들이 번져나가고, 바흐의 지음이 자전거 탄 풍경의 기타 소리를 휘휘 젓고, 벤야민은 달빛이 방과 단둘이 어울리고 싶어 할까봐 방을 비워주고 나가서 밤새 울었다지만, 지금 나는 사람이 아니라서 무인 카페는 내내 빗소리와 호젓하다. 생각이 나를 지우는 밤. 나는 오늘 빗소리의 허밍이다. 장미 화병의 왼편이거나 창밖 오동나무의 맞은편이다. 24시간 무인 카페의 중심에서 먼 시간이다. 헬로, 굿바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서 벽에 붙은 인사말의 아래편이다. 메모를 부탁할 입과 기기를 소중히 다룰 얘들이 까맣게 나를 잊어서 빗소리는 오늘 밤의 고성능 블루투스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서 커피잔의 온도는 검정 너머로 번져가고, 무인 카페의 목적은 완성된다. 네, 저도 몰랐는데 3월 21일이 세계 시의 날이라고 하셨죠. 참 요즘 같은 그런 정신없는 빠름의 시대에 시를 읽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심 한 잔, 삶 한 잔 천천히 꺼내보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요? 또 일반적인 생각을 좀 비틀어 보거나 뒤집어 보거나 혹은 전혀 다른 프리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조금 습관만 붙이면 사실 퍼즐 풀기처럼 실기가 좀 재밌기도 합니다. 네, 제가 애틋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생각보다 가족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본 영화 감독은 인터뷰에서 가족은 남이 보지 않는다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웃었거든요. 가족으로 인한 상처는 묻어두면 신경증과 많은 병리의 원인이 되지만, 다른 시각과 그런 언어로 풀어내면 도저히 내 마음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조차도 어떤 간절함과 어떤 소통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저는요, 아직도 하고 싶은 공부가 많은 시기? 하지만 지고 이렇게 취해야 할 것보다는 놓고 버릴 것이 더 많은 시기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는 다짐처럼. 그리고 다음 시집의 방향은요, 어떤 육친의 가족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을 넘어서 조금 더 확대된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가령 서양에서는 MBTI로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분류하듯이, 동양적인 육식학자 분류로 어떤 원형적인 무의식과
또 그 심성에 따라 어떤 관계도까지 한번 시편으로 엮어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 단지 커뮤니티에서 라인 댄스를 배우고 있는데요. 주로 라틴 음악으로 춤을 추는데 그 라틴 음악들이 참 너무 제 마음에 좋더라고요. 몇 년 전에 쿠바를 3주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작은 팝에서 부에노비스타 소셜 클럽 영화에 나옴직한 진짜 그 할아버지가 한 80도 넘었지 싶어요. 그런 할아버지들이 바로 서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스듬히 테이블에 기대서서 30분 1시간을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분의 노래들이 너무 좋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분이 불렀던 그 찬찬이라는 노래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김연자의 춤으로 노래로 아모르 파티로 추는 춤을 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목청이 그래서 노래는 못합니다. 무의식은 검다고 프로이드는 말한다. 검은색은 두려움의 기호. 아직 튀어나오지 않는 것들이 덜컹거린다. 라일락 꽃이 떨어지는 땅바닥에 한참이나 쪼그려 앉아 있었다. 꽃빛을 반성하는 한나들의 마음이 뭉개진다. 지워지거나 치워지는 것은 검다. 색색깔을 칠한 뒤 검은 크레파스로 더 씌워야 완성되는 스크래치 놀이처럼 라일락의 입술들이 숨었다. 표정이 없는 것이 표정인 엄마가 꼭꼭 숨었다. 문장을 다 배우기도 전에 철부터 들어버린 아이의 웃음소리도 검은색 저편에서 여기에요 엄마, 나 잡아보세요 엄마. 검은색은 검은색이라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파묻은 색깔들이 두더지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올 예정이라서 위험하다. 내가 나로 태어난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면 세상의 모든 꽃들은 결백하다. 제각각의 살색으로 피었다가 죄책감으로 지고 있는 꽃들의 얼굴. 검은 빗살무늬로 타오른다. 최초의 번개가 탄생하듯 처음의 무의식이 굴러나온다. 내 모습의 유령이다. 물의 사랑학. 불안한 것들이 흔들린다. 불온한 것들이 번져간다. 위험한 온도, 위험한 파동, 위험한 무늬, 위험한 피. 멈칫거리고 솟아나고 엉긴다. 더덩거리고 빨려가고 소용돌이친다. 약은 먹지 않고 사탕은 빨지 않고 성호는 걷지 않는다. 출렁일 때마다 바뀌는 판. 미끄러질 때마다 새로 빚어지는 자세. 아파도 욱신거리지 않고 외딴 방으로 밀려가도 외롭지 않다. 어떤 생이라도 통과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겠냐는 듯 꽂힌다. 회오리친다. 푹 빠진다. 예, 세변대 시편은 경복궁입니다. 심장은 군주지간이라 신명의 집이다. 나는 붉은 물이어서 따뜻하고 멀다. 나는 검은 불이어서 중심보다 깊다. 퍼져 있기 위해 모으거나 무겁게 쏟아지려고 자꾸 달아난다. 무너진 변방의 사이, 그 샛길까지 닿으려고 나의 거처에는 사방이 문이다. 심화. 내가 가로지를 혈맥은 지도에 없다. 내가 닿아야 할 거점은 지명이 없다. 북두철성처럼 짚어보는 혈자리의 배치.
기립권처럼 서 있는 삼태성의 엉시. 별빛은 흐르는 것이어서 나의 밤에는 눈꺼풀이 없다. 다시 무너진 곳을 말해다오. 맨 이마로 그곳을 메우리라. 정매화빛 선열은 사이돌로 괴리라. 나는 변방보다 멀어서 어둡거나 검다. 나는 중심이 아니라서 북편보다 아득하다. 네, 지금 저랑 같이 지상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잠깐의 짬을 낸다면 혹은 10,000원 정도 투자해서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을 한다면 이 시집을 읽으실 수 있겠지만요. 이 시집이 나올 무렵 이미 저편 세상으로 건너간 내 가족들, 나의 친애하는 엄마들, 그리고 저를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아이, 그들에게 간절한 그런 제문처럼 이 시집을 읽어주고 싶어요. 네, 제 마음에 난 초록 창문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의 창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보았고 또 더 많은 것이 빛처럼 제게 스며들었죠. 한 권의 책, 오늘 저는 어떤 공간보다 더 깊은 인생의 무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초록을 엄마라고 부를 때를 쓰면서 저는 제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엄마와 마주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단순히 한 사람을 넘어 곧 자연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권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의 작은 창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독자분들 각자의 풍경이 그 창으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